그러면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은하들이 거리에 비례해서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주의 팽창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였다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우주는 정말 빅뱅으로 탄생했다는 걸 보여주는 빼박 증거는 또 없을까요? 보통 모든 빛은 전자나 양성자 같은 작은 입자들이 에너지를 얻었다가 잃어버릴 때 방출하는 게 빛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적인 공간에서는 입자들 사이 틈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이 틈을 비집고 빛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과거의 우주의 밀도가 높았을 때는 첫 번째 1번 입자에서 빛이 방출이 되어도 얼마 못 가서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입자에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경로가 휘어지거나 튕겨 날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입자에게 빛이 흡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빛이 이쪽 우주 끝에서 반대쪽 우주 끝까지 자유롭게 쭉 퍼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빛이 발사가 되어도 얼마 못 가서 다른 입자에게 흡수가 되다 보니까 그냥 그 입자들 틈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초의 우주는 너무나 밀도가 높았던 나머지 빛과 물질이 분리가 되지 못하고 계속 빛이 갇혀있던 상태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드디어 우주가 적당히 팽창하고 입자들 사이 틈이 적당히 생기기 시작을 하면 이제 더 이상 빛이 입자들과 부딪히지 않고 이 사이를 비집고 퍼져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딱 이때가 언제쯤에 해당하냐면 우주의 나이가 한 38만 년쯤 되었을 때, 우주가 빅뱅 이후 38만 년 정도가 지났을 때부터 비로소 우주의 밀도가 적당히 텅 비기 시작을 하고요. 이때부터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도 우주의 역사를 요약을 해보면 우주가 빵살일 때부터 38만 년, 빛과 물질이 분리가 되기 전까지 딱 이 극초반의 시기 동안엔 우주 전역에 빛조차 퍼지지 않았습니다. 빛이 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우주에 빛이란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빛과 물질이 다 엉겨붙어서 그냥 모여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우주 전역으로 퍼지는 빛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주의 밀도가 적당히 깨끗하게 개이기 시작을 하면서 드디어 입자들 사이 틈을 비집고 사방으로 빛이 퍼져나가게 되고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실제 관측으로 볼 수 있는 우주 최초의 빛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퍼져나간, 사방으로 우주 전역으로 퍼져나갔던 그때의 빛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우주 태초의 빛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우주가 높은 밀도의 작은 스케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주 에너지가 높은 뜨거운 빛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지난 130억 년간 이 태초의 빛이 점점 에너지를 잃었겠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에 와서 이 엄청나게 늘어진 빛을 관측하겠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온도가 낮아진, 엄청나게 긴 파장으로 쭉 늘어진 상태로 태초의 빛이 관측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 우주가 빛과 물질이 분리가 되면서 빠져나왔던 그 태초의 빛줄기가 지난 130억 년간 쭉 파장이 길게 늘어지면서 우주 사방으로 퍼져나갔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빛의 흔적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다면 과거의 우주는 지금보다 훨씬 뜨거웠을지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약간 비유적인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부모님 몰래 컴퓨터를 하다가 이제 부모님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이른 시간에 퇴근을 한 거예요. 컴퓨터 전원을 끄고 후다닥 침대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우리의 부모님은 내가 방금 전까지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지 안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컴퓨터를 만져봐요. 맞아요. 많이 걸려봤나 봐요. 컴퓨터를 만져보면 뜨끈뜨끈한지 아닌지를 가지고 방금 전까지 컴퓨터가 돌아갔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주를 만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딱 만져보고 미지근한 열기가 아직까지 남아있는지 아니면 열기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열기가 없다면 우주는 역사상 한 번도 뜨거웠던 적이 없던 것이다. 빅뱅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 우주 전역의 온도를 만져보니까 뭔가 미지근한 열기가 남아있는데 이 정도 열기라면 과거엔 훨씬 더 뜨거웠겠다. 훨씬 뜨거웠던 상태의 우주가 팽창하면서 딱 지금 정도의 낮은 온도로 미지근하게 식었나 보다 라고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런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했던 천문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프린스턴 출신의 이제 물리학자 제임스 피블스가 있는데요. 최근에 노벨 물리학상을 타기도 했거든요. 당시 프린스턴에서 연구를 하고 있던 이 3명의 천문학자들이 어떤 계획을 짜게 되냐면, 우주가 과거에 정말 뜨거웠는지, 그래서 그 미지근한 열기가 아주 긴 파장의 전파 형태로 우주 전역에서 관측이 되고 있는지 한번 직접 관측을 통해 확인을 해보자. 이걸 내가 확인할 수 있다면 드디어 빅뱅 이론의 빼박 증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학교 옥상 건물 옥상에다가 이제 전파를 관측할 수 있는 작은 안테나를 건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프린스턴 대학교 물리학과 연구실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와요. 그리고 그 전화를 받고 나서 프린스턴의 연구자들은 완전 욕을 합니다. 우리 완전 망해버렸다. 뜻밖의 옆 동네에 있던 한 공학 연구소에서 2명의 엔지니어가 딱 자신들이 찾으려고 하고 있던 그 미미한 하늘의 배경 전파를 관측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받게 된 거예요.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이 우주 배경의 전파를 관측한 것 같다라고 연락을 주었던 이 2명의 엔지니어는 천문학도 잘 모르는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 당시 프린스턴의 물리학자들이 열심히 빅뱅의 증거를 관측하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하고 있던 무렵, 우연하게도 인근에 있던 벨 연구소라고 하는 공학 연구소에서 2명의 엔지니어가 간단한 연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참고로 벨 연구소는 지금의 노키아 회사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 기술을 주로 연구하고 있던 회사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연구를 하냐면, 이제 막 올라가고 있던 인공위성들의 신호를 어떻게 하면 지상에서 더 강하게 증폭시켜서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지극히 상업적인, 실용적인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안테나를 가지고 인공위성 전파를 받기 전에 일단 준비 작업으로 뭘 하냐면,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안테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일단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까라 생각한 텅 빈 하늘을 겨냥하고 안테나를 찍어봅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런 신호가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관측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아주 미미한 노이즈가 균일하게 자꾸 잡히고 있는 거죠. 처음에 이 관측을 하고 있던 2명의 엔지니어, 펜지아스와 윌슨은 이 안테나가 망가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게 아무것도 없을 텐데 왜 자꾸 신호가 잡히지? 다른 쪽 하늘을 찍어보자. 저기도 텅 빈 하늘인데 왜 자꾸 신호가 잡히지? 아, 이거 혹시 날씨 탓인가? 그러면 맑을 때 찍어보고, 비 올 때 찍어보고, 천둥칠 때 찍어보고 별짓을 다 합니다. 하지만 날씨에 상관없이 계속 똑같은 신호가 잡히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이거 왜 그러지? 아, 저기가 뉴욕 맨하탄 방향이어서 도시에서 나오는 전파 잡음이 찍히나 보다. 반대쪽 시골 쪽 하늘을 찍어보자. 그런데도 똑같은 신호가 잡힙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짓을 하냐면, 이 뒤에 있는 이 커다란 안테나를 완전히 해체했다가 다시 지어요. 그런데도 신호가 또 잡힙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나중에 이 노이즈를 해결하고 싶어서 다시 안테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점검을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뭘 발견하냐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안테나 속에 비둘기가 둥지를 짓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범인을 잡았다. 이 비둘기를 쫓아내고 비둘기가 싸놓은 똥도 닦고 해가지고 열심히 다시 안테나를 보수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위협 사격도 하면서 비둘기가 오지 못하게 하죠. 그렇게 하면서도 관측을 해요. 하지만 아무리 비둘기를 쫓아내도 여전히 똑같은 노이즈가 계속 하늘 전역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거 혹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아예 우주 자체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이상한 노이즈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창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무렵에 아주 우연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벨 연구소의 엔지니어들은 아직 천문학적인 배경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관측하고 있는 노이즈가 정체가 뭐다라는 건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미국의 한쪽에서는 천문학자들이 모이는 천문학회가 열리고요. 또 한쪽에서는 엔지니어들이 모이는 공학학회가 이제 열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연하게도 각각의 학회를 가기 위해서 천문학자 한 명과 그 공학자 한 명이 비행기를 탑니다. 근데 우연하게 또 그 둘이 옆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또 관상을 보니까 이과생 같은데 우리 긴 비행시간 동안 같이 잡담이나 나눠볼까 해가지고 각자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이제 근황 토크를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공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야, 내 불쌍한 친구들이 있는데 요새 아주 커다란 안테나를 가지고 뭘 연구를 하고 있거든. 근데 아직 몇 달째 노이즈가 안 지워져가지고 연구를 못 하고 있대. 너무 웃기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딱 그 이야기를 듣던 물리학자가 프린스턴 물리학자의 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 친구들이 찾겠다고 하던 빅뱅의 흔적 아니야?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소개를 해줘서 한번 둘이 얘기를 해보는 게 어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연하게도 옆 동네에서 이제 우연하게 발견된 그 노이즈가 알고 보니 딱 그들이 찾고 있었던 빅뱅의 흔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연한 발견이 이제 겹쳤던 거죠. 정말 뜻밖의 발견으로 이 펜지아스와 윌슨은 나중에 빅뱅의 증거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타게 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역사인데요. 역사상 가장 짧은 논문으로 노벨상을 탄 사람들이에요. 딱 단 2장짜리 논문입니다. 동시에 프린스턴의 연구자들은 그 데이터가 왜 빅뱅의 증거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 논문을 쓰게 돼요. 그래서 2편으로 쪼개가지고 논문을 쓰게 되었고, 이 관측했던 2명의 엔지니어가 이제 노벨상을 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펜지아스와 윌슨이 관측했던 이 우주 전역에서 날아오는 이 배경 노이즈가 관측된 결과를 제가 잠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되게 이상한 그림처럼 보일 텐데요. 이게 뭐냐면 원래 하늘은 둥글잖아요. 그 둥근 구 형태의 하늘을 평면으로 그리다 보니까 약간 타원 모양으로 표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가끔 세계지도 보면 지구를 타원 모양으로 그릴 때가 있죠. 그것처럼 둥근 하늘의 면적을 2D 평면으로 그리다 보니까 일단 타원 모양으로 표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가운데가 하얗게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은하수예요. 그래서 은하수를 따라서 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은하수 별들의 신호가 쫙 잡히고 있는 거고요. 이 은하수를 제외하고 위아래로 뻥 뚫린 배경 우주만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린 거냐면 우주의 평균 온도를 녹색으로 하고 평균 온도보다 온도가 높으면 빨간색, 온도가 낮으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는 색깔 그레디언트를 줘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보시면 통째로 녹색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쪽 방향 우주도 온도가 2.7도, 이쪽 방향 우주도 온도가 2.7도, 거의 완벽에 가깝게 우주가 통째로 고르게 식어 있다. 아주 낮은 절대 온도 2.7도의 아주 낮은 온도로 우주가 고르게 식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지간한 온도 차이가 아니면 이 우주에 어디가 더 뜨겁고 어디가 더 차가운지 우주의 온도 차이를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완벽에 가깝게 우주가 매끈하게 식어 있다, 고르게 식어 있다. 이것은 원래 아주 작았던 높은 밀도로 뭉쳐있던 작은 스케일의 우주가 통째로 팽창하면서 완전히 우주가 통째로 고르게 식어버렸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아주 완벽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주 전역에 배경처럼 깔려있는 미미한 우주의 빛, 우주의 복사 노이즈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고요. 빅뱅 우주론이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정설로 받아들여지게 만든 가장 확실한 관측적 증거라고 지금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펜지아스와 윌슨이 지상의 안테나로 처음 관측했던 우주 배경 복사가 너무나 완벽에 가깝게 고른 온도 분포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역으로 너무 지나치게 온도가 고르게 분포하다 보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 태초의 우주 배경 복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뭐였냐면, 자, 다시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원래 우주는 아주 밀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물질 사이 틈을 비집고 빛이 퍼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우주의 나이가 0살일 때부터 38만 살일 때까지 우주에는 빛이 퍼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주가 38만 년 정도를 딱 지나는 그 순간 우주의 밀도가 드디어 옅어지기 시작을 했고 입자들의 틈을 비집고 우주 전역으로 빛이 퍼진 거예요. 그 순간 퍼졌던 빛이 우주 팽창과 함께 고르게 식어갔던 그 흔적을 지금 우주 전역에서 관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관측하고 있는 우주 배경 복사는 어떤 순간의 밀도 분포를 반영하고 있는 거냐면, 처음으로 빛과 물질이 분리가 되었던 이 순간 우주의 어디가 더 뜨거웠고 어디가 더 차가웠는지,
다시 말하면 어디가 더 밀도가 높았고 어디가 더 밀도가 낮았는지, 이 태초로 빛이 퍼져나갔던, 물질과 빛이 처음으로 분리가 되었던 요 순간 우주의 물질의 밀도 분포를 반영하고 있는 흔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측을 해보면 우주 배경 복사가 너무나 완벽하게 고르다는 거죠. 이건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우주에서 빛과 물질이 처음 분리가 되었던 그 순간, 왜인지 모르겠지만 우주의 밀도가 너무나 완벽하게 고른 분포를 갖고 있었다 라는 답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만약에 태초의 순간 우주를 채우고 있던 물질의 밀도가 이처럼 완벽하게 균일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입자도 어느 쪽으로도 끌려가지 않을 거고요. 어떤 입자를 고르더라도 사방에서 고른 똑같은 중력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쪽으로도 입자가 끌려가지 않고 뭉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거대한 별이 만들어지고 은하가 만들어지고 거대한 구조가 뭉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분명 우주는 은하가 있고 별이 있고 엄청 높은 밀도와 낮은 밀도의 거대한 구조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제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우주가 지금 같은 복잡한 구조를 갖기 위해선 태초의 순간에 어딘가는 밀도가 살짝 높고 어딘가는 밀도가 살짝 낮은 이런 밀도의 불균일함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밀도가 살짝 찔끔이나마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좀 더 강한 중력으로 주변의 물질을 끌어모을 수가 있었을 거고요. 점점 물질이 모이면서 중력이 더 강해지고 그 강한 중력으로 물질을 더 끌어모으고 이러면서 더 거대한 은하가 성장하는 과정이 가능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관측되는 우주 배경 복사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균일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 이건 되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1960년대 중반 지상에 있는 망원경으로 투박하게 관측했던 결과였어요. 그래서 당시까지의 구분할 수 있는 얼마나 온도가 높고 낮은지 온도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그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투박한 눈금으로 온도 차이를 잰 거예요. 그런데 이제 21세기 초중반이 되면서 이젠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에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게 되고요. 이때보다 훨씬 더 미세한 온도 차이를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새로운 관측 결과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똑같이 이때처럼 우주의 평균 온도를 녹색으로 표시를 하고 평균 온도보다 미세하게 온도가 높은 지역은 빨간색, 미세하게 온도가 낮은 지역은 파란색으로 표시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때는 구분할 수 있는 온도 차이 눈금이 너무 커서 투박해서 작은 차이는 볼 수가 없었지만 더 작은 차이까지 볼 수 있는 최근의 관측으로 보게 되면 이제 어디가 살짝 더 온도가 높았는지 어디가 살짝 더 온도가 낮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21세기 초반의 관측 결과이고요. 가장 최근 2020년대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 플랑크라고 하는 위성이 있는데 플랑크 위성으로 관측한 더 고해상도, 더 세밀한 온도 차이까지 볼 수 있는 관측 결과를 보면 정말 오밀조밀하게 초기 우주에 어디가 밀도가 높았고 어디가 밀도가 낮았는지 어디가 온도가 높았고 어디가 온도가 낮았는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이게 얼마나 미세한 온도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전체 우주 배경의 평균 온도는 절대 온도로 2.7도, 우리에게 익숙한 섭씨로 따지면 마이너스 270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파란 색깔은 평균보다 10만 분의 1도 온도가 낮은 거예요. 빨간색은 평균보다 10만 분의 1도 온도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미세한 온도 차이로 초기의 우주가 아주 미세하게 불균일했다는 거죠. 그 미세하게 어디가 살짝 밀도가 높고 낮은지 어디가 살짝 온도가 높고 낮은지 그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 작은 차이로 중력의 차이가 발생하고 찔끔이나마 밀도가 높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물질이 더 모여들고 그러면서 지금의 우주 거대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구현하고 있는 우주 시뮬레이션들 있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고 있는 거냐면 관측을 통해서 우주 배경 복사를 찍으면 초기 우주에서 어디가 밀도가 높고 낮았을지를 대강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초기 조건을 단순하게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살짝 밀도가 불균일한 그 초기 조건을 시작으로 중력을 적용했을 때 물질이 알아서 모여들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밀도가 찔끔 높았던 지역은 물질이 더 빠르게 모여들 거고, 밀도가 찔끔 낮았던 지역은 사방으로 물질을 빼앗기면서 더 텅 비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 과정을 쭉 이어가게 했을 때 우주의 거대 구조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가는지를 이젠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초기 우주에 존재했던 이 아주 사소해 보이는 10만 분의 1 밀도가 높고 10만 분의 1 밀도가 낮은 이 작은 밀도 차이들이 바로 지금의 우주 거대 구조를 만든 은하의 씨앗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작은 밀도 차이에서 출발해서 지금의 거대한 우주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천문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왜 지금 하필이면 이 거대한 우주 시공간상에서 이 좌표, 이 자리에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천문학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연하게도 지금으로부터 130억 년 전에 이 자리 부근의 밀도 분포가 찔끔 높았던 거예요. 그 찔끔 높았던 밀도 차이 때문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중심으로 물질이 좀 더 모여들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은하가 만들어지고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했던 거죠. 결국에 내가 지금 이 우주의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 건 1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스케일의 밀도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소개해드렸던 우주의 타임라인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초기 우주는 굉장히 뜨겁고 높은 밀도로 뭉쳐있던 마치 한여름 같은, 무더위 같은 우주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계속 우주가 팽창하면서 점점 빠르게 식어가고 차가워지는 끝없는 겨울을 향해 달려가는 우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우주를 4계절 중에 하나로 만약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우주는 딱 가을에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38억 년째 여름과 겨울 사이에 해당하는 가을의 계절을 만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절묘하게도 가을마다 나뭇잎은 붉게 물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주가 계속 끊임없이 팽창하면서 먼 거리에 떨어진 은하들의 빛도 붉은 파장 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함께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우주의 은하들의 팽창을, 은하들의 그 후퇴를 볼 때마다 은하의 빛이 단풍이 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가을 하면 딱 떠오르는 꽃이 하나 있을 겁니다. 코스모스. 그래서 아마도 가을마다 만발하는 그 꽃에게 가을에 가장 어울리는 우주라는 이름, 코스모스라는 거창한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가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어진 우주 팽창을 앞으로 쭉 더 넘어가서 이해해 본다면, 앞으로 먼 미래, 우주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사실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결국에 우주에는 아주 많은 물질들이 존재하잖아요. 은하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주가 처음에는 빠르게 팽창을 했지만 점점 팽창을 하다가 은하끼리의 중력으로 점점 팽창이 느려질 것이고, 언젠가는 팽창이 멈추고 다시 우주가 수축하는 쪽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공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공을 잡아당기고 있는 지구의 중력이 있죠. 따라서 공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속도가 느려지고 멈추고 떨어집니다. 이처럼 우주 팽창 역시 처음에는 팽창 그 폭발의 여파로 빠르게 팽창을 하다가 언젠간 은하들끼리 잡아당기는 중력으로 팽창이 느려지고 멈추고 다시 우주가 작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우주가 감속 팽창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뜻밖의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우주는 오히려 팽창이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관측을 하게 된 거냐면, 비교적 거리가 짧은 가까운 우주를 관측하면 훨씬 최근의 과거를 보는 거고요. 훨씬 먼 거리의 우주를 보면 더 초기 우주, 과거 우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초기 우주에 비해서 최근의 우주로 올수록 어떤 식으로 우주의 팽창이 변해왔는지를 비교를 해보니까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요즘으로 올수록 우주가 팽창하는 비율이 더 거세게 빨라지고 있더라라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우주 가속 팽창인 거죠. 근데 이건 되게 이상한 현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공을 던지는 이야기를 생각해 봤을 때 공은 올라가다가 지구 중력으로 서서히 느려지고 멈추고 떨어져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주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팽창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건 어떤 상황이랑 똑같냐면 내가 공을 던졌더니 느려지는 게 아니라 점점 빨라지더니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를 이제 고민을 해야겠죠. 마음에 안 들지만 이런 변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사온 야구공이 불량품 아닐까? 그래서 이 야구공 속에 투명한 엔진 같은 게 숨어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 손을 떠난 야구공이 난 안 보였지만 갑자기 빠르게 가속을 하면서 날아가 버린 게 아닐까. 이런 이제 이상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실제 천문학자들이 지금 관측되고 있는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서 적용하고 있는 개념이 이렇습니다. 우주가 점점 빠르게 중력에 대항해서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는 것, 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건 어쩌면 우주에 미지의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우주가 점점 더 빠르게 부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미지의 에너지를 아직 정체가 뭔진 모르지만 우리가 뭐라고 지금 상정해서 부르고 있냐면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가 무엇일지를 여전히 열심히 찾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암흑 에너지와 우주의 가속 팽창을 관측적인 증거를 통해서 처음 규명했던 천문학자 사울 펄머터를 비롯한 3명의 천문학자가 이제 또 최근에 노벨 물리학상을 타면서 이제 가속 팽창까지도 현대 우주론의 어떤 정설로서 지금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는 이 우주가 왜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 건지 이 에너지의 근원이 무엇인지는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천문학자들, 물리학자들이 여러 실험적인 도전과 관측을 통해서 이 미지 에너지의 정체가 무엇일지를 이제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후보가 있긴 합니다. 어떤 게 거론이 된 적이 있냐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진공이 에너지를 머금고 있을 것이다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딱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진공 상태도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미시세계를 다루는 입자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우주에는 물질과 대응되는 반물질이란 게 있습니다. 양성자가 있으면 전기적 극성만 반대인 반양성자라는 게 있고요. 전자가 있으면 질량도 같고 크기도 같지만 전기적으로 극성만 다른 반전자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친구들을 반물질, 도플갱어 같은 친구들을 반물질이라고 부르는데 물질과 반물질이 서로 부딪히면 둘 다 소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막대한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쌍소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땐 텅 빈 진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진공도 물질과 반물질이 수시로 뿅뿅뿅 사라지면서 계속 에너지를 채워가고 있는 공간일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진공 에너지라고 부르거든요. 참고로 이 진공 에너지는 단순히 가설이 아니라 실제 실험적으로 입증이 된 개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실험적으로 입증을 했냐면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진공 상태에서 아주 얇은 금속판 2개를 세워놔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속판 2개가 서서히 가까워집니다. 거리가 짧아져요. 왜 그러냐면 진공 에너지의 관점에서 해석을 했을 때 텅 빈 진공이지만 금속판과 금속판 사이 좁은 공간 속에도 쌍소멸이 벌어지고 있고요. 금속판 바깥의 넓은 공간에서도 쌍소멸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쌍소멸의 양은 적겠죠. 바깥의 넓은 텅 빈 공간에서 벌어지는 쌍소멸은 훨씬 더 빈번할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벌어지는 쌍소멸에 의한 에너지가 안쪽으로 금속판을 밀면서 훨씬 더 거리가 가깝게 만들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진공 에너지적인 관점이고요. 이거를 캐시미어 효과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실험적인 증거를 통해서 진공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정말 그래서 이 텅 빈 공간 자체가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진공 에너지가 지금의 우주 팽창을 주도하고 있는 암흑 에너지의 정체일 것인가에 대해선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연구가 더 필요한 질문일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지금의 우주 팽창, 빅뱅 우주론,
가속 팽창 우주론, 이러한 천문학적 개념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 우주는 멈춰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년밖에 못 사는 인간이 봤을 때 우주는 아기 때 본 우주나 청년 때 본 우주나 나중에 늙어서 보는 우주나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주는 변하지 않는 항상 똑같은 세계, 정적인 세계로 보일 겁니다. 하지만 긴 텀으로 보면 우주는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죠. 우주는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이 현대 우주론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흔히 우리가 뭐 생명의 진화, 우주의 진화라고 할 때 이 진화라는 단어를 굉장히 잘못 오해할 때가 많아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용하는 이 진화, 이볼루션이 번역이 돼서 사용하고 있는 이 진화란 뜻은 일본을 거쳐서 한자어로 쓰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한자어가 들어가게 되냐면 나아갈 진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란 단어를 받아들일 때 어떤 오해를 하곤 하냐면, 진화는 항상 더 아름다워지고 예뻐지고 복잡해지고 뭔가 발전되어가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 단어일 것이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동물의 진화도 항상 더 복잡해지고 똑똑해지고 영리해지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진화고, 우주의 진화도 아무것도 없던 텅 빈 우주에서 은하가 만들어지고 별이 만들어지고 더 아름다운 우주로 만들어져 가는 이런 더 복잡해진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우주의 진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진화는 그 어떤 방향성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백하게 실제 과학에서 사용하는 진화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냥 변한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수록 못생겨져도 그것도 진화입니다. 갈수록 파괴되고 해체가 되어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화하고 있는 방향이라면 그것조차 우린 진화라고 불러요. 따라서 과학적으로 봤을 때 진화라는 단어의 정확한 반대말은 퇴화, 퇴보가 아니라 정체입니다. 그래서 진화는 그냥 변하고 있다를 이야기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아까 소개해드렸던 암흑에너지, 가속 팽창 우주론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가 아주 먼 미래, 우주의 최후가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수 있거든요. 지금은 아직은 우주 팽창이 그리 거세지 않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는 하지만 인접한 두 천체 간의 중력, 그리고 인접한 두 원자끼리의 결합력으로 그 둘이 헤어지지 않고 붙을 수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가 여전히 강한 중력으로 서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태양과 지구가 헤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아주 먼 미래가 돼서 우주의 팽창이 정말 더 거세지게 된다고 하면 이제 그때가 됐을 땐 지구와 태양의 중력으로도 둘 사이를 붙잡을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었을 땐 태양계도 해체가 되고 은하계의 별들도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모든 존재가 다 해체가 되어버리겠죠. 심지어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냐면 내 몸을 채우고 있는 원자들끼리의 결합력도 버틸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그러면 원자 사이사이가 다 벌어지면서 다 원자 수준으로 쪼개지게 될 겁니다. 물론 아주 먼 미래이기 때문에 당장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결국 먼 미래가 되면 우주는 더 이상 그 어떤 별도 은하도 존재하지 않는 완벽하게 해체가 된 존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한 방식의 우주의 최후를 우리가 현대 천문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우주가 찢어진다라고 해서 빅 립이라고 부릅니다. 재밌게도 정말 우주가 이런 식의 결말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우린 이 방향조차 우주가 진화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보다 미래 시점의 우주로 가면서 우주의 모습이 바뀌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우주가 못생겨지고 해체가 되고 파괴가 되어가는 방향일지라도 우린 그건 역시 우주의 진화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명의 진화, 우주의 진화, 과학에서 누군가 진화라는 키워드를 꺼낸다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를 이야기하는 담백한 가치평가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상태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어떻게 우주의 시작과 종말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남은 시간 동안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좀 더 답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가 종말하는 그런 이론 같은 게 빅립 말고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당연히 가설들이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현재의 암흑 에너지가 계속 거세져서 가속 팽창을 쭉 한다면 빅립이라고 볼 수도 있고, 만약에 또 언젠가 암흑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우주의 중력이 더 강해지고 다시 우주가 수축하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주가 마치 팽창했다가 수축했다가 또 팽창했다가 수축했다가 이런 바운스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해서 빅 바운스 가설이라고 부르고요. 이 가설의 재밌는 점은 이게 맞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우주가 몇 번째 바운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주가 한 270번째 바운스 하고 있는 우주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의 가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가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빅뱅 이론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이론인 건가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그렇습니다. 빅뱅 이론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은하들의 후퇴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 말고도 이젠 너무나 다양한 독립적인 관측들을 통해서 동일한 결과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빅뱅 이론, 우주가 빅뱅을 통해 출발했을 거다라고 하는 큰 틀 자체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연히 디테일은 다를 수 있어요. 빅뱅의 정확한 시점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38억 년이었느냐 마이너스 137억 년이었느냐 이 정도의 사소한 논쟁들은 지금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소한 디테일들을 제외하고 빅뱅으로 우주가 출발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큰 틀 자체는 현재 더 이상 부정하기 어려운 너무나 수많은 독립된 관측적인 증거들로 이어지고 있는 결과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걸 무너뜨리려면 엄청나게 새로운 관측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책에 보면 은하의 자살이라고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스스로 이제 그러니까 삶을 마감한다고 해서 자살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가요? 제가 이제 은하를 연구하다 보니까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사실 천문학 자체가 손에 잡히지 않는 개념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천문학자들의 습성 중에 하나가 은하든 별이든 뭔가 그들의 메커니즘을 설명할 때 사람의 행태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용어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은하의 스타베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직역하면 굶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은하가 혼자 살고 있는데 자신이 품고 있던 가스 물질을 다 별로 써버린 거예요. 별을 만드는데 써버린 거죠. 그러면 더 이상 그 은하는 새로운 별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가스 물질을 품지 못하죠. 은하가 품고 있던 가스 물질이 고갈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쫄쫄쫄 은하가 이제 굶어간다 라고 해서 스타베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은하가 은하를 괴롭힌다라고 해서 허레스먼트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은하가 이제 괴롭힌다. 그래서 은하를 파괴시킨다. 은하가 갖고 있던 물질을 빼앗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태를 비유해가지고 표현하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방금 표현하신 그 은하의 수이사이드, 자살도 스타베이션의 맥락에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주가 약간 처음에 빅뱅을 했을 때 시공간이 팽창한 거잖아요. 그때 그런 물질 같은 게 있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아직 우리가 모르는 답입니다. 우리가 되게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우주에는 물질이 있고 그 물질에 대응되는 반물질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개수는 정확히 똑같아야 됩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물리학의 대칭성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반드시 그래야 할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태초의 우주가 만들어지고 나서 무슨 과정을 거쳐서 양성자, 전자 같은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것과 똑같이 대응되는 똑같은 개수의 반양성자, 반전자, 반물질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주가 만들어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반물질과 물질은 곧바로 다 쌍소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우주에는 물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우주는 어떻죠? 물질 천지예요. 그러면 이걸 설명하려면 어떤 가정이 필요하냐면 왜인지 모르겠지만 태초의 우주에는 물질과 반물질이 미세하게나마 대칭하지 않았다. 물질의 개수가 살짝 더 많았다라고 해야만 이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왜 그래야 할지 정말 그랬긴 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천문학자, 물리학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의가 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어떤 게 있냐면 아마 잘 아시겠지만 현대 천문학자들이 우주에 있을 거라고 상정하는 정말 이상한 물질 중에 하나로 암흑물질이 있거든요. 근데 암흑물질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우주에 존재를 할 것 같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다 동의를 하는데 암흑물질이 정확히 뭐고 얘네가 정말 빅뱅 이후 어느 시점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던 건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이제 숙제를 풀어야 하는 질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잠깐 제가 비겁한 답변을 좀 더 추가로 드리면 이 훌륭한 질문에 답을 드리지 못하는 건 천문학자의 책임이 아니라 입자 물리학자들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할 일 다 했으나 입자 물리학자들이 아직 열심히 연구를 하지 못해서 답을 찾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은 속도에 따라서 흐르는 시간이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우주의 안쪽, 상대적으로 안쪽인 부분이랑 더 빨리 팽창하고 있는 바깥쪽 부분이랑 차이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주가 팽창을 하면 엄청나게 먼 우주는 엄청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속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우주를 관측하면 실제로 그 우주는 훨씬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게 관측이 돼요.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초신성 폭발이 있습니다. 초신성 폭발이 터지는 걸 관측을 하면 가까운 우주는 상대성 이론의 효과를 덜 받아서 그냥 엇비슷하게 밝아졌다가 어두워지는 그 전체 시간이 엇비슷하게 보여요. 근데 아주 먼 우주에서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우주를 관측하잖아요. 그러면 밝아졌다가 어두워질 때까지 걸리는 그 전체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밝아졌다가 천천히 어두워지는 걸로 실제 관측이 돼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 효과가 실제로 우주 팽창에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만약 외계인 천문학자가 있다고 하면 저희 은하도 시간이 느리게 하는 거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건 사실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상식과 비슷한 거예요? 되게 상대성 이론의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상대성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 내 입장에서는 항상 시간은 원래대로 흘러갑니다. 내가 빠르게 움직이든 내가 느리게 움직이든 상관없이 내가 느끼기에 나의 시간은 항상 같은 속도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다만 왜 상대성 이론이냐면 내가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남을 봤을 때 그 다른 사람의 속도가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가 어떻게 느껴지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는 정상적으로 속도가 흘러가고 있겠지만 나를 관측하는 다른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면 그가 봤을 때 내가 시간이 더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게 상대성 이론의 핵심입니다.